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6 데니얼 카너먼 지음 이창신 옮김 2부 어림짐작과 편향 12 회상 용이성의 과학 아모스와 나는 오리건주 유진에 머물던 1971년, 1972년에 연구 성과를 가장 많이 냈다. 그때 우리는 오리건 연구소 객원 연구원이었는데 그곳에는 판단, 결정, 직관적 예측 등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분야에 앞으로 스타가 될 연구원들이 여럿 있었다. 연구소를 이끈 주요 인물은 폴 슬로빅으로 미시간 대학 심리학과에서 아모스와 함께 공부했고 이후 평생 아모스와 친구로 지낸 사람이다. 폴은 당시 리스크, 즉 잠재적 위험 연구에서 최고 학자가 되어가고 있었고 실제로 이후 수십 년간 그 분야 최고 학자로 많은 학위와 상을 받았다. 폴과 그의 아내 로즈는 우리 삶을 유진으로 안내했고 우리도 곧 유진 사람들처럼 조깅과 바비큐를 즐기고 아이들을 데리고 농구 경기를 구경 다니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부지런히 연구하고 수십 가지 실험을 하고 판단 어림짐작을 주제로 논문을 여러 편 썼다. 밤이면 나는 주목과 노력을 썼다. 정말 바쁜 해였다. 우리 연구 과제 하나는 우리가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이라 부른 것이었다. 이 어림짐작은 이를테면 60세 이후 이혼하는 사람들 또는 위험한 식물 같은 일정한 범죄 크기 또는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를 추정할 때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생각부터 할지 우리 스스로 자문하다가 생각해낸 개념이었다. 그 질문의 답은 분명했다. 사람들이 그런 범죄에 속하는 사례를 기억에서 끄집어낼 때 막힘없이 쉽게 생각나면 그 범주를 크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을 해당 사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도로 크기나 빈도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처음에는 이 정의가 딱이다 싶었지만 그 뒤로 개념을 계속 다듬어 갔다. 우리가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을 연구할 때는 시스템 1, 시스템 2라는 개념이 개발되지 않은 때였고 우리는 이 어림짐작이 의도적인 문제 해결 전략인지 저절로 작동하는 과정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두 시스템이 모두 여기에 개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앞서 고민한 문제는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쉽게 떠오른다는 느낌이 들려면 관련 사례가 얼마나 많이 생각나야 하는가였다. 이제 그 답이 분명해졌다. 전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아래의 철자 조합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단어 개수를 생각해보라. X, U, G, O, N, L, C, J, M T, A, P, C, E, R, H, O, B 사례를 떠올릴 필요도 없이 단박에 둘 중 하나가 어쩌면 10배 또는 그 이상으로 단어를 더 많이 만들 거라는 느낌이 든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여러 나라, 벨기에, 중국, 프랑스, 콩고, 니카라과, 루마니아가 뉴스에 등장한 상대적 빈도를 추측할 때 구태여 특정 뉴스를 회상할 필요가 없다.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은 다른 판단 어림짐작과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다른 문제로 바꿔치기 한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의 크기나 어떤 사건의 발생 빈도를 추정해야 할 때 해당 사례가 머릿속에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가에 대한 느낌으로 그 추정을 대신한다. 문제 바꿔치기에는 체계적 오류가 따르게 마련이다.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이 어떻게 편향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볼 간단한 방법이 있다. 관련 사례를 금방 떠오르게 하는 빈도 외의 요소를 적어보라. 그 요소가 편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주의를 끄는 두드러진 사건은 회상하기 쉽다.
할리우드 유명인의 이혼과 정치인의 성추문은 주의를 많이 끄는 사건이며 따라서 그런 사례는 머릿속에 쉽게 떠오른다. 그러다 보니 두 사건의 빈도를 과장하기 쉽다. 극적인 사건은 해당 범죄의 회상 용이성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린다.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는 비행기 추락 사고는 비행 안전을 바라보는 우리 생각을 일시적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길가에서 불타는 차량을 보면 그 사건이 한동안 머릿속을 맴돌고 세상은 한동안 더 위험한 곳이 된다. 직접적 경험, 그림, 생생한 사례는 타인의 경험, 단어, 통계보다 회상하기가 쉽다. 내게 직접 영향을 미친 재판 오류는 신문에서 읽은 비슷한 사건보다도 사법 제도에 관한 내 믿음을 더 크게 훼손할 것이다. 수많은 이런 잠재적 회상 용이성 편향을 거부하기란 불가능은 아니라도 영 성가신 일이다. 10대의 절도가 큰 문제라는 생각은 최근 이웃에서 일어난 두어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닐까? 라거나 지인 중에 작년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독감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닐까? 라는 식의 질문을 던져가며 내 느낌과 직관을 매번 돌아보는 수고를 해야 한다. 편향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기란 성가시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를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 유명한 어느 회상 용이성 연구는 자신의 편향을 의식하고 있으면 결혼 생활이 순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동 작업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 실험에서 양쪽 배우자가 이렇게 물었다. 집안 정돈에 본인이 기여하는 정도가 몇 %인가? 그리고 쓰레기 내다 버리기, 사회적 활동 시작하기 등에 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양쪽 배우자가 직접 평가한 본인의 기여도를 합치면 100%보다 높을까 낮을까? 예상대로 100%가 넘었다. 한마디로 회상 용이성 편향 때문이다. 양쪽 배우자는 자신의 노력과 기여도를 상대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도보다 더 선명히 기억하는데 회상에 이처럼 차이가 나다 보니 그 빈도를 판단할 때도 차이가 생긴다. 하지만 이 편향이 꼭 자기에게만 이롭게 나타나지는 않아서 다툼의 원인 제공에도 앞에 기여도만큼은 아니어도 본인 몫을 과장한다. 팀으로 공동 작업을 할 때도 많은 사람이 흔히 자기 공을 실제보다 크게 느낄 뿐 아니라 다른 팀원이 자기 공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같은 편향이 작용한다. 나는 편향을 조절하는 개인의 잠재력을 낙관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예외다. 편향을 제거할 기회는 분명히 있다. 공을 가려야 하는 상황은 알아보기 쉽기 때문이며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기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긴장이 고조되기 때문이다. 여럿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기여도를 모두 합하면 보통 100%가 넘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편향을 감지하고 바로잡을 이유는 충분하다. 어떤 경우든 모든 개인이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자기 몫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느낄 때 주변의 다른 사람도 다들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상 용이성 심리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 연구는 1990년대 초에 크게 발전했다. 당시 노르베르트 슈바르츠가 이끄는 독일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어떤 범죄에서 사람들이 막연히 느끼는 발생 빈도는 해당 사례를 특정 개수만큼 나열하라는 요구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독자도 한번 직접 실험해 보라. 우선 단호하게 행동했던 사례 6가지를 나열해 보라. 그 다음 자신이 얼마나 단호한 사람인지 평가해 보라. 이번에는 단호하게 행동했던 사례 12가지를 나열해 보라. 대다수가 12개는 힘들어한다.
이제 자신의 단호함이 달리 보이는가? 슈바르츠가 동료들과 함께 관찰한 결과 사례를 나열하다 보면 아래의 두 가지 경로로 단호한 판단이 달라졌다. 회상한 사례의 수, 회상하기 쉬운 정도. 사례 12가지를 나열하라는 말에 머릿속에서 두 가지 결정 요소가 경쟁을 벌인다.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행동했던 이상적인 사례 몇 가지가 이제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단호했던 사례가 서너 개는 금방 생각나는데 12개를 채우려니 쉽지 않아 회상 속도가 느려진다. 이때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 회상한 양일까? 회상하기 쉬운 정도일까? 이 경쟁의 승자는 분명했다. 12가지 사례를 어렵사리 나열한 사람은 6가지를 나열한 사람보다 자신의 단호함을 낮게 평가했다. 게다가 단호히 행동하지 않은 사례 12가지를 나열해야 했던 참가자들은 되레 자신을 매우 단호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온순하게 행동했던 사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자신을 전혀 온순하지 않은 사람으로 결론 내리기 쉽다. 자기 평가는 해당 사례가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가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사례가 얼마나 쉽게 생각났는가는 사례를 몇 개나 생각해냈는가를 압도했다. 회상 용이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같은 연구 집단의 다른 심리학자들에게서 나왔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단호했던 또는 단호하지 못했던 행동 6가지를 나열할 때 특정한 표정을 짓게 했다. 어떤 참가자에게는 광대근을 수축시키는 미소를 짓게 했고 어떤 참가자에게는 눈살을 찌푸려 찡그린 표정을 짓게 했다. 독자들도 이미 알다시피 인지적 압박을 느낄 때 얼굴을 찡그리지만 거꾸로 얼굴을 찡그리라고 하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인지적 압박도 더 강하게 느낀다. 연구원들은 얼굴을 찡그려야 했던 사람들은 단호하게 행동했던 사례를 회상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낄 테고 따라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단호함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가하리라 예상했다. 실험 결과도 그랬다. 심리학자들은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는 실험을 좋아해서 슈바르츠가 발견한 사실을 이곳저곳에 신나게 응용했다. 이를테면 이렇다. 사람들은 자전거 탔던 사례를 조금 회상할 때보다 많이 회상해야 했을 때 자신의 자전거 이용 빈도를 더 낮게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선택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대보라고 하면 선택의 자신감을 잃는다. 어떤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방법을 실제보다 많이 나열한 뒤에는 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는다. 자동차의 장점을 많이 나열해야 했다면 자동차에 대한 인상이 예전만 못해진다. UCLA의 한 교수는 회상 용이성 편향을 써먹을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학생들을 여러 집단으로 나눠 수업을 개선할 방법을 나열하게 했는데 각 집단의 그 방법의 수를 다르게 요구했다. 예상대로 수업 개선책을 더 많이 생각해야 했던 학생들이 현재 수업의 질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 모순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모순이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러는 회상 용이성보다 내용에 더 영향을 받기도 한다. 어떤 행동 유형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는 그것을 뒤집을 방법을 아는가에 증명할 수 있다. 슈바르츠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조건을 찾아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단호함의 사례가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가는 회상 도중에 바뀐다. 처음 몇 개는 쉽게 생각나지만 금세 무척 어려워진다. 물론 실험 참가자들도 회상 속도가 점점 떨어지리라고 예상하지만 사례가 6가지일 때와 12가지일 때의 회상 속도 차이는 참가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크다. 그러다 보니 참가자들은 단호하게 행동한 사례를 떠올리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걸 보면 자신은 아주 단호한 편은 아니라고 추론하게 된다. 이 추론의 기반은 놀람이라는 점에 주목하라.
회상이 예상보다 훨씬 더디다니. 이들이 적용하는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은 설명할 수 없는 회상 불가 어림짐작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적절하겠다. 슈바르츠와 동료들은 참가자들에게 회상이 잘 되거나 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그 어림짐작을 막을 수 있으리라 추측했다. 이들은 참가자들에게 사례를 회상하는 동안 음악을 들려줄 텐데 그 음악이 회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때 일부 참가자에게는 음악이 회상에 도움이 될 거라 말하고 일부에게는 회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회상이 잘 되는 이유가 설명된 참가자들은 그 회상 용이성을 어림짐작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음악 때문에 회상이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12가지를 회상해도 6가지를 회상할 때와 똑같이 자신을 단호하다고 평가했다. 다른 구실로 참가자들을 속여도 결과는 같았다. 지문을 둘러싼 테두리가 곡선이냐 직선이냐에 따라 모니터 배경 색깔에 따라 그 외 실험 진행자가 생각해낸 무관한 어떤 요인에 따라 회상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해도 참가자들은 판단을 내릴 때 회상 용이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앞에서 말했듯이 회상 용이성으로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는 복잡한 연쇄적 추론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들은 사례를 생각하는 동안 회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험을 한다. 이들도 회상이 느려지리라고 예상하는 게 분명하지만 실제로 느려지는 속도는 예상을 벗어난다. 새로운 사례를 생각해 내기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어려워진다. 12가지 사례를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단호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상치 못한 속도 저하 때문이다. 이때 속도가 떨어져도 놀라지 않는다면 속도 저하는 더 이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과정은 복잡 미묘한 일련의 추론으로 구성된다고 보인다.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1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 그 답은 사실 어떤 복잡한 논리적 사고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1의 기본 특징에는 예상을 해놓고 그 예상이 맞지 않을 때 놀라는 능력도 있다. 또 최근에 놀랐던 사례에서 그럴듯한 원인을 찾는 식으로 놀람의 원인을 회상하기도 한다. 게다가 시스템 2가 시스템 1의 예상을 그때그때 조정하는 탓에 여느 때 같으면 놀랄 일이 거의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가령 옆집에 사는 3살짜리 남자아이가 유모차를 탈 때 종종 신사 모자를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치자. 그러면 신사 모자를 쓴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덜 놀랄 것이다. 슈바르츠의 실험에서는 배경음악이 회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미리 말해주었다. 그래 놓으니 12가지 사례를 회상할 때의 어려움은 더 이상 놀랍지 않고 따라서 그 어려움이 단호한 판단에 개입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슈바르츠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판단에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회상한 사례의 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회상하기 쉬운 정도에는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은 두 부류의 학생을 모집해 심장병 발병 위험을 연구했다. 학생 절반은 심장병 가족력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다른 절반보다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리라 예상되었다. 실험에서 두 집단 모두에게 일상에서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칠 행동을 3가지 또는 8가지 말해보라고 했다. 일부에게는 심장병을 일으킬 위험한 행동을 물었고 일부에게는 심장병을 예방할 안전한 행동을 물었다. 심장병, 가족력이 없는 학생들은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에 기대어 자유롭게 대답했다. 이들 중 8가지 위험한 행동의 사례를 힘들게 찾은 학생은 자신을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꼈고 안전한 행동의 사례를 찾느라 애를 먹은 학생은
자신을 위험하다고 느꼈다.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학생들은 반대 유형을 보였다. 이들은 안전한 행동의 사례를 여럿 회상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꼈고, 위험한 행동의 사례를 여섯 회상했을 때 더 위험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위험성을 평가한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느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은 시스템 1의 어림짐작의 결과이고, 여기에 시스템 2가 좀 더 관여하면 그 어림짐작 대신 사례 내용에 집중하게 된다. 여러 증거를 모아보면 시스템 1에 좌우되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사람보다 회상 용이성 편향에 휘둘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면서 회상 내용보다 회상 용이성에 훨씬 더 영향을 받을 법한 상황을 몇 가지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머리를 써야 하는 다른 일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 인생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이제 막 떠올려 기분이 좋을 때, 우울증 측정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을 때, 해당 주제에서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그 주제를 잘 아는 초보자일 때, 직관에 대한 신뢰도 측정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또는 있다고 느낄 때. 나는 마지막이 특히 흥미롭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논문을 소개하며 유명한 말을 인용한다. 나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행동을 하라는 허락을 받자고 많은 시간을 들여 전 세계에서 투표를 실시할 생각은 없다. 이제 막 느낌이 왔다. 그러면서 직관에 의존하는 성향을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증명한다. 사람들이 그들이 권력이 있었을 때를 상기시키기만 해도 사람들은 자신의 직관을 더욱 신뢰한다. 회상 용이성과 관련된 말들. 비행기 추락 사고가 지난달 우연히 2건 발생한 뒤로 그는 이제 기차를 고집한다. 어리석은 일이다. 사고 발생 위험은 변한 게 없다. 다만 그가 회상 용이성 편향에 빠졌을 뿐이다. 인류에서 실내 오염을 다루는 일이 거의 없어서 그는 그 위험을 간과한다. 회상 용이성 효과다. 통계를 봐야 한다. 그는 요즘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에 세상을 온통 음모로 본다. 그 최고 경영자는 연달아 성공을 거둔 탓에 실패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회상 용이성 편향으로 자만에 빠진 경우가 많다. 13. 회상 용이성, 감정, 잠재적 위험. 잠재적 위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회상 용이성이 그들 분야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알아챘다. 우리 연구가 발표되기 전부터 잠재적 위험과 보험 연구에 매달린 당시로서는 경력이 얼마 안 된 경제학자 하워드 쿤 로이더는 재난 발생 후 보험에 가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행동 유형을 설명하는데 회상 용이성 효과가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재난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에 준하는 사람들은 재난에 관심이 크게 높아진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간과할 수 없는 지진을 겪은 뒤 한동안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고 예방책과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일러를 묶어두고 홍수에 대비해 지하실 문 틈을 단속하고 비상 물품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난은 기억에서 희미해지고 걱정도 준비성도 차츰 줄어든다. 기억은 역동적이어서 재난, 관심, 현실 안주가 반복된다. 대규모 위급 상황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상황이다. 쿤 로이더가 관찰한 결과를 봐도 개인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예방책을 세울 때는 보통 실제로 겪은 최악의 재난에 대비한다. 파라오가 통치하던 고대 이집트에서는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강의 최고 수위를 추적하고 항상 그에 따라 대비했는데 물이 범람해도 과거의 최고 수위를 넘지 않으리라고 가정한 듯하다. 그보다 더한 재난 상황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 않는 법이다.
회상 용이성과 감정. 가장 영향력 있는 회상 용이성 편향 연구는 유진에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서 나왔다. 폴 슬로빅과 그의 오랜 연구 동반자 세라 리텐슈타인, 그리고 우리의 예전 제자였던 바루크 피시오프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다. 이들은 대중의 위험성 인지를 주제로 획기적인 연구를 실시했고, 이때 진행한 설문조사는 이후 회상 용이성 편향의 표준이 되었다. 이들은 설문에서 당뇨와 천식, 뇌졸중과 사고 등을 제시하고 사망 원인을 생각해 보게 했다. 실험 참가자는 각 쌍마다 둘 중 어느 것이 사망률이 높을지 예상해 그 비율을 추정해야 했다. 설문이 끝나고 참가자의 판단을 당시 보건 통계와 비교했다. 아래는 그 결과의 일부다. 뇌졸중 사망은 모든 사고사를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지만 응답자의 80%가 사고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응답자들은 토네이도로 죽는 사람이 천식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으리라고 추정했지만 사실은 천식 사망이 20배 더 많다. 응답자들은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보틀리누스 식중독으로 죽는 사람보다 적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사실은 벼락으로 죽는 사람이 52배 많다. 실제로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18배 많지만 응답자들은 둘이 거의 같다고 추정했다. 응답자들은 사고사나 당뇨병 사망보다 300배 많으리라고 추정했지만 실제로 둘의 비율은 1대 4다.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사망 원인 추정은 언론 보도로 왜곡된다. 그리고 언론은 새로움과 강렬함에 편향된다. 언론은 대중의 관심을 이끌 뿐 아니라 대중의 관심에 이끌린다. 편집자도 대중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특정 주제와 특정 견해의 보도가 집중된다. 사정이 이러니 보기 드문 사건, 보틀리누스 식중독 등에 관심이 과도하게 쏠리고 결과적으로 그다지 희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식된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은 현실의 정확한 복사판이 아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사건의 빈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메시지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고 얼마나 감정을 자극하는가에 따라 왜곡된다. 사망 원인 추정은 연상 기억에서 특정 개념이 어떻게 활성화하는가를 직접 보여주는 사례이자 바꿔치기에 좋은 예다. 그러나 슬로빅과 그의 동료들은 여기서 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다양한 위험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도와 그 위험에 대한 감정 반응이 복잡하게 얽힌다고 보았다. 무서운 생각과 이미지는 특히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고 그 위험이 막힘없이 생생하게 생각나면 두려움을 더욱 부채질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슬로빅은 마침내 감정 어림짐작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감정에 의지해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개념이다. 내가 저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내 감정의 세기는 어느 정도인가. 슬로빅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의견을 형성하고 선택을 할 때 덜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느낌, 그리고 기본적인 접근 또는 회피 성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감정 어림짐작은 바꿔치기의 한 예로 쉬운 문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의 답으로 그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답을 대신한다. 슬로빅과 그의 동료들은 그 견해를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시오의 연구와 연관시켰다. 다마시오는 결과에 대한 감정적 평가, 몸 상태, 그리고 결과와 관련한 접근 또는 회피 성향도 모두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다마시오와 그의 동료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덜어는 뇌 손상 등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적절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좋은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다. 나쁜 결과를 예상하는 건강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치명적이다. 슬로빅 팀은 감정 어림짐작이 작동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수돗물, 불소 첨가, 화학공장, 식품 방부제, 자동차 등 다양한 기술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자들에게 각 기술의 이점과 위험을 모두 나열해 보라고 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추정한 해당 기술의 이로운 정도와 해로운 정도에서 믿기 힘든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어떤 기술을 좋게 생각하면 그 기술이 이점은 많고 위험은 거의 없다고 평가한 반면, 어떤 기술을 싫어하면 오로지 단점만 떠올릴 뿐 장점은 거의 떠올리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기술을 좋은 기술과 나쁜 기술로 깔끔하게 줄을 세운 탓에 이점과 위험을 힘들게 저울질할 필요가 없었다. 시간에 쫓겨 평가할 때면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놀랍게도 영국 독성학회 회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도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물질이나 기술에서는 이점을 거의 찾지 못했고, 그 반대일 때는 위험성을 거의 찾지 못했다. 한결같은 감정은 내가 연상적 일관성이라 부르는 것의 중심 요소다. 이 실험의 백미는 그 다음이다. 첫 설문이 끝난 뒤 응답자들은 다양한 기술에 대한 호의적인 주장이 담긴 짧은 글을 읽었다. 이때 일부는 다양한 이점에 초점을 맞춘 주장을 읽었고, 일부는 낮은 위험성을 강조한 주장을 읽었다. 두 주장은 기술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바꿔 놓았다. 놀라운 점은 기술의 이점을 칭송한 주장을 읽은 응답자들은 위험성에 대한 애초 생각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관련 증거를 본 적은 없지만 어쩐지 그 기술이 전보다 더 좋게 보이고 위험성도 적어 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술의 낮은 위험성을 강조한 주장을 읽은 응답자들은 그 기술의 이점까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실험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다른 맥락에서 말했듯 감정이라는 꼬리가 이성이라는 몸통을 흔든다. 감정 어림짐작은 세상을 현실보다 훨씬 더 정돈되게 만들어 삶을 단순화한다. 상상의 세계에서는 좋은 기술은 비용이 거의 안 들고 나쁜 기술은 이점이 없기에 모든 결정이 쉽다. 물론 현실에서는 비용과 편익을 힘들게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마주치지만. 일반인과 전문가. 폴 슬로빅은 인간의 위험성 판단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의 연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매력적인 인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이성보다 감정에 이끌리고 사소한 것에 쉽게 흔들리고 단순히 낮은 확률과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낮은 확률의 차이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슬로빅은 숫자와 수량을 다루는 뛰어난 전문가들도 연구했다. 이들 역시 정도는 약해도 우리와 똑같이 여러 편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위험성과 관련한 판단과 선호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곧잘 차이가 난다.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흔한 판단에 나타나는 편향으로도 일부 설명되지만 슬로빅은 그 차이가 순전히 가치 상충에서 오는 경우에 주목한다. 그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보통 사망자 수 또는 줄어든 수명으로 잠재적 위험을 측정하는 반면 일반적 사람들은 좋은 죽음 그리고 나쁜 죽음 또는 무작위 사고사 그리고 스키 같은 자발적 활동 중의 사망처럼 더 섬세한 차이에 주목한다. 이런 타당한 구분은 사례 수에만 주목하는 통계에서는 쉽게 무시된다. 슬로빅은 이런 관찰을 토대로 일반인이 전문가보다 위험성을 바라보는 개념이 더 풍부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결정은 전문가가 내려야 한다거나 일반인의 견해나 소망이 전문가와 상충할 때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우선순위가 다를 때 양측은 상대의 해양과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슬로빅은 전문가들이 독점한 위험관리 정책을 그들 손에서 빼앗으려는 마음에 전문성의 토대가 되는 잠재적 위험은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반박했다.
잠재적 위험은 우리 정신이나 문화와 동떨어진 저기 어딘가에서 측정되기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간은 삶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와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이란 개념을 만들었다. 삶에는 실제로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만 진짜 잠재적 위험이니 객관적인 잠재적 위험이니 하는 따위는 없다. 슬로빅은 이 주장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독성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사망 위험률을 정의하는 방법을 100만 명당 사망자 수부터 생산된 제품 100만 달러당 사망자 수에 이르기까지 9가지를 나열했다. 한마디로 위험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바라는 결과에 따라 측정법은 얼마든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슬로빅은 따라서 위험성을 정의하는 것은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한다. 판단 심리를 실험한 연구에서 이처럼 민감한 정책 문제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하지만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람에 관한 것이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그들에게 최선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모든 정책에는 인간 본성에 관한 추정이, 특히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은 그들과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추정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또 한 명의 학자이자 친구인 캐스 선스타인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서로 다른 시각을 바라보는 슬로빅의 견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지나친 대중융합적 정책에 반대하는 보트로서 전문가의 역할을 옹호한다. 선스타인은 미국의 대표적 법학자이며 다른 주요 법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어떤 분야의 지식도 빠르고 완벽하게 섭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판단과 선택 심리학, 규제와 위험관리 정책을 비롯해 이미 많은 분야를 섭렵했다. 그는 기존의 미국 규제 체계는 우선순위가 형편없다면서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대중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위험 조절 그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 개입은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저울질해 결정해야 하며 이 분석의 자연스러운 단위는 몇 명을 살릴 수 있으며 젊은이에 더 무게를 둔다면 몇 년을 더 살게 할 수 있으며 경제적 비용은 얼마인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서툰 규제는 목숨과 돈을 낭비하게 되는데 목숨과 돈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선스타인에게는 위험과 위험 측정이 주관적이라는 슬로빅의 주장이 먹히지 않았다. 위험 측정의 많은 측면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선스타인은 과학과 전문성 그리고 심사숙고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공공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오락가락하고 잘못 설정되는 중요한 이유는 위험에 편향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법과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그리고 그들도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인지적 편향에 사로잡히기 쉬운 탓에 시민의 비합리적 우려에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다. 선스타인과 그의 동료 법학자 팀으로 쿠라는 편향이 정책에 흘러드는 작동 원리에 회상용이성 폭포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들은 사회적 맥락에서 모든 어림짐작은 다 동등하지만 회상용이성 어림짐작은 다른 어림짐작보다 더 동등하다고 평한다. 어림짐작의 확장된 개념을 고려한 말인데 이때 회상용이성은 판단에서 빈도와는 또 다른 어림짐작을 제공한다. 특히 어떤 생각의 중요도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도로 그리고 감정적 흥분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 회상용이성 폭포는 사건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비교적 사소한 언론 보도가 발단이 되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정부가 대규모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더러는 언론이 보도한 위험성 경고 기사가 일부 대중의 주목을 끌면서 흥분과 우려 대상이 된다. 이런 감정 반응은 그 자체로 기사거리가 되어 또다시 언론에 보도되고 이번에는 더 큰 우려와 관심을 촉발한다.
이런 순환은 우려스러운 뉴스를 계속 흘려보내려는 개인이나 조직, 즉 회상 용이성 장사꾼에 의해 의도적으로 가속도가 붙기도 한다. 언론이 경쟁적으로 이목을 끄는 머릿 기사를 뽑으면서 애초의 위험은 점점 부풀려진다. 과학자들과 일단의 사람들은 커져가는 두려움과 혐오를 누그러뜨리려고 애쓰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어쩌다 주목을 받아도 대부분 적대적인 반응이다. 위험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악의적 은폐 혐의를 받는다. 이제 해당 문제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정치인들은 국민 정서의 정도에 따라 반응을 내놓는다. 다시 말해 회상 용이성 폭포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그러면서 다른 위험 관리도 그리고 자원이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모두 물 건너간다. 쿠란과 선스타인은 여전히 논쟁 대상인 두 가지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커브 커넬 사건과 소위 알라 공포 사건이다. 커브 커넬에 매립된 독성 폐기물이 1979년 장마철에 유출되는 바람에 악취는 물론 표준치를 훨씬 넘는 수질 오염이 발생했다. 주민은 분노했고 그 중에서도 로이스 깁스라는 사람이 적극 나서서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유도했다. 회상 용이성 폭포는 전형적인 대본대로 전개되었다. 폭포 꼭대기에서는 커브넬 이야기가 날마다 쏟아져 내렸다. 위험이 가장되었다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거나 다른 주장에 묻혔고 ABC 뉴스는 죽음의 땅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으며 아기 크기의 빈 관 여러 개가 입법부 앞을 행진했다.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정부 지원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독성 폐기물 규제는 1980년대 환경 문제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유해 지역 정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거대 자금을 조성한 종합환경대책보상 책임법 제정은 환경입법에서 의미 있는 성취로 간주된다. 여기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 일부에서는 우선순위를 달리했더라면 그 돈으로 훨씬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으리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러브커넬의 진실을 둘러싼 의견은 여전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으며 신체적 피해 주장은 입증된 바가 없어 보인다. 쿠란과 선스타인은 러브커넬 이야기를 날조된 사건 정도로 기록했고 반대편의 환경운동가들은 아직도 러브커넬 재앙을 이야기한다. 쿠란과 선스타인이 회상 용이성 폭포 설명에 이용한 두 번째 사례인 1989년의 알라 사건에도 의견은 엇갈린다. 환경, 우려를 폄하하는 사람들에게는 알라 공포로 알려진 사건이다. 알라는 사과에 뿌려 생장을 조절하고 시각 효과를 높이는 화학물질이다. 이 공포는 알라를 상당량 섭취한 쥐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되었다. 이 보도는 당연히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사람들의 두려움은 다시 언론을 자극해 기사가 되었다. 회상 용이성 폭포의 기본적 작동 원리다. 이 주제는 뉴스를 도배했고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과 의회에 나와 진술을 하는 등 극적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사과와 사과 제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서 사과업계는 큰 손실을 입었다. 쿠란과 선스타인은 한 시민이 전화로 사과 주스를 하수구에 버려야 안전한지 유독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안전한지를 물었던 사례를 인용했다. 제조업체는 관련 제품을 회수했고 미국 식품의약국도 관련 제품을 판매 금지했다. 이후 연구에서 알라가 암을 유발할 위험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작은 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한 사건임은 분명했다. 결국 좋은 사과 소비가 줄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국민 건강에 미친 순효과는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알라 사례는 작은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 능력의 기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그런 위험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과잉 대응할 뿐 중간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파티에서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10대 딸 아이를 기다리며 밤을 새워본 부모라면 그 기분을 알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슬로빅이 주장했듯이 걱정의 양은 위험 확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우리는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사건은 생각하지 않은 채 분자에 해당하는 뉴스에 나온 비극적 사건만 상상한다. 선스타인은 확률 무시라는 말을 만들어 이런 유형을 설명했다. 회상 용이성 폭포의 사회적 작동 원리에다 확률 무시가 더해지면 필연적으로 사소한 위협이 크게 부풀려지고 덜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늘날 회상 용이성 폭포 유도 기술을 가장 잘 구현하는 자는 테러범들이다. 9.11 같은 소수의 끔찍한 사건을 제외하면 테러 희생자 수는 다른 사망 원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처럼 빈번히 테러의 표적이 되는 나라에서도 매주 테러 희생자 수는 교통, 사고, 사망자 수의 근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두 위험의 회상 용이성이 다르고 위험이 머릿속에 쉽게 빈번히 떠오르는 정도도 다르다. 언론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끔찍한 장면들은 사람을 초조하게 한다. 내 경험상 그럴 때는 침착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다. 테러는 곧장 시스템 일에 대고 말을 하는 셈이다. 이처럼 내 동료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에서 나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 회상 용이성 폭포는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은 분명 공공자원 분배에서 우선순위를 왜곡한다. 캐스 선스타인은 의사결정자들 주변에서 대중의 압력을 차단해 모든 잠재적 위험과 그 위험을 줄일 자원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공정한 전문가가 자원분배 결정권을 갖는 체계를 찾고자 했다. 그런가 하면 선스타인에 비해 전문가를 훨씬 덜 신뢰하고 일반인을 좀 더 신뢰하는 폴 슬로빅은 대중의 감정이 차단된 전문가는 결국 대중이 거부할 정책을 내놓을 테고 이는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둘 다 대단히 일리 있는 주장이고 나는 두 주장에 모두 동의한다. 나는 비합리적 두려움과 회상 용이성 폭포가 위험관리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불편해하는 선스타인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널리 퍼진 두려움을 비록 그것이 불합리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슬로비의 생각에도 동의한다. 두려움은 합리적이든 그렇지 않든 고통스럽고 사람을 쇠약하게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진짜 위험뿐 아니라 그런 두려움에서도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 슬로빅은 책임을 지지 않는 선출되지 않은 전문가가 결정을 내린다는 것에 대중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옳은 이야기다. 나아가 회상 용이성 폭포는 여러 위험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위험 감소 예산을 전반적으로 늘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러브커넬 사건으로 독성 폐기물 관리의 자원을 과도하게 할당했을 수도 있지만 환경 문제 전반에 우선순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민주주의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시민의 믿음과 태도를 좌우하는 회상 용이성 어림짐작과 감정 어림짐작은 비록 전반적으로는 옳다 해도 편향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가의 지식에다 일반인의 감정과 직관을 결합해 위험관리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학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상 용이성 폭포와 관련한 말들. 그는 이익은 크고 비용은 안 드는 혁신을 두고 열변을 토하는 중이다. 감정 어림짐작에 빠진 게 아닌가 싶다. 이건 회상 용이성 폭포다. 별것도 아닌 사건이 언론과 대중에 의해 부풀려져 결국 텔레비전 화면을 채우고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14. 톰 더블의 전공. 간단한 문제 하나를 보자. 톰 더블을 우리 지역 주요 대학에 다니는 대학원생이라고 해보자. 아래 9개 분야를 보고 톰 더블의 전공일 것 같은 정도에 따라 순위를 매겨보라. 가장 그럴듯한 전공은 1, 가장 그럴듯하지 않은 전공은 9로 한다. 경영학, 컴퓨터과학, 공학, 인문교육, 법학, 의학, 도서관학, 물리생명화학, 사회과학과 사회사업. 쉬운 문제이며 각 분야 입학생의 상대적 규모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다. 단지에서 구슬 하나를 뽑듯 톰 더블도 이 대학원생 가운데 무작위로 뽑혔다. 구슬이 빨간색일 확률이 높은지 녹색일 확률이 높은지 결정하려면 단지에 담긴 빨간 구슬과 녹색 구슬의 개수를 알아야 한다. 이때 특정 구슬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저율이라 한다. 이 문제에서는 이를테면 인문교육의 기저율은 모든 대학원생 가운데 그 분야 전공 대학원생의 비율이다. 톰 더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저율을 판단 기준 삼아 인문교육 전공자나 컴퓨터 과학이나 도서관학 전공자보다 많으니 톰 더블도 컴퓨터 과학이나 도서관학보다 인문교육 전공자일 확률이 더 높다고 추측하게 마련이다. 다른 정보가 없을 때는 기저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이제 기저율과 상관없는 문제를 보자. 아래는 톰 더블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심리학자가 검증되지 않은 심리 테스트를 기초로 톰의 성격을 간략히 기록한 것이다. 톰 더블은 진정한 창의력은 부족하지만 머리는 좋다. 그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명확하며 세세한 것들도 깔끔하고 정돈된 체계를 갖추어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가 쓴 글은 다소 지루하고 기계적인데 가끔 약간 진부한 언어 유희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상상으로 글이 활기를 띠기도 한다. 그는 경쟁심이 강하다. 그리고 타인을 향한 감정이나 연민은 거의 없어 보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즐기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이지만 도덕의식은 강하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9개 전공 분야를 놓고 톰 더블을 묘사한 내용이 각 분야 전공 대학원생의 전형적인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라. 가장 비슷한 경우는 1, 가장 덜 비슷한 경우는 9로 한다. 이 문제에 빠르게 대답해 본다면 이번 14장에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는 톰 더블을 묘사한 글을 반드시 읽어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너무 빤하다. 여러 분야의 대학원생을 연상케 하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회상하거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는 문제다. 이 실험을 처음 실시한 1970년대 초의 순서 평균은 아래와 같았다. 독자의 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 컴퓨터 과학 2. 공학 3. 경영학 4. 물리 생명과학 5. 도서관학 6. 법학 7. 의학 8. 인문교육 9. 사회과학과 사회사업 앞에서 소위 범생이를 암시하는 말, 진부한 언어 유희가 있어서 컴퓨터 과학을 높은 순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톰 더블을 묘사한 글은 전형적인 범생이 모습에 맞춰 쓰였다. 사람들이 상위권에 올려놓은 또 다른 전공은 공학이다. 깔끔하고 정돈된 체계. 반면에 사회과학과 사회사업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타인을 향한 감정이나 연민은 거의 없어. 내가 톰 더블 성격 묘사를 만든 지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전문직과 관련한 전형적인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9가지 분야의 순위를 매기는 작업은 복잡할 뿐 아니라 시스템 2만이 할 수 있는 훈련과 순서 구성이 필요한 게 분명하다. 그러나 성격 묘사에 심어놓은 힌트, 진부한 언어 유희 등에는 전형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연상작용. 그러니까 시스템 1의 즉흥적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 유사성 비교는 톰 더블의 성격 묘사를 다양한 전공 분야의 전형적인 모습과 비교하게 한다. 성격 묘사의 정확성, 톰 더블을 정확히 묘사했는가와는 무관한 비교다.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저율 역시 무관하다. 어느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과 한 개인과의 유사성은 집단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에 도서관 학과가 없다 해도 우리는 톰의 성격 묘사를 도서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의 이미지와 비교할 수 있다. 톰 더블의 이미지는 일부 작은 학생 집단, 컴퓨터 과학자, 사서, 공학자에 잘 어울리고 가장 큰 집단, 인문교육, 사회과학과 사회사업과는 무척 안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참가자들도 거의 항상 그 두 집단의 가장 낮은 순위를 매겼다. 톰 더블은 의도적으로
기저율과 반대되게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작은 분야에 잘 맞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전공에는 맞지 않게 만들어진 인물이다. 대표성에 기댄 예측. 순서 매기기의 세 번째 실험은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단히 중요한 실험으로 각 전공을 톰 더블이 현재 그 분야 대학원생일 가능성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해야 했다. 이 예측 집단 사람들은 관련 통계를 알고 있었다. 서로 다른 분야의 기저율도 익히 알고 있고 톰 더블을 묘사한 글의 출처는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기저율도 묘사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도 무시한 채 전형적인 모습과의 유사성, 즉 우리가 대표성이라 부르는 것에만 집중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런 뒤에 학생 수가 적은 전공, 컴퓨터 과학에 가장 높은 순위를 매길 것이다. 그 분야의 대표성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 실험 결과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다. 아모스와 나는 유진에 머무는 동안 부지런히 연구했고 나는 더러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때 내가 한 일 하나는 대표성과 기저율이 상충하는 성격 묘사를 만드는 것이었다. 톰 더블도 이때 탄생했는데 내가 작업을 완성한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날 아침에 연구실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은 우리 동료이자 친구인 로빈 도스였다. 똑똑한 통계학자이자 직관적 판단의 유효성에 회의적인 사람으로 내 문제에서 기저율의 관련성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로빈일 것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로빈을 불러 이제 막 타이핑한 문제를 주면서 톰 더블의 전공을 맞춰보라고 했다. 나는 그가 머뭇거리며 컴퓨터 과학이라고 말하면서 씩 웃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 내겐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비록 위대한 인간은 몰락했지만 물론 내가 기저율이라고 말하는 순간 로비는 곧바로 자기 실수를 바로잡았지만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그는 예측에서 기저율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개인의 성격을 묘사한 글을 내밀자 기저율을 무시했다. 예상대로 그도 확률 추정을 대표성 판단으로 바꿔치기 한 셈이다. 아모스와 나는 주요 대학 3곳의 심리학과 대학원생 114명에게 똑같은 문제를 주었다. 모두 통계 수업을 여러 들었던 학생이다. 이들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9가지 분야에서 이들이 매긴 순위도 전형적인 모습과의 유사성에 따른 순위와 다르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바꿔치기가 완벽했다. 실험 참가자가 대표성 판단 외에 다른 판단을 했다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다. 확률, 가능성 문제는 어렵지만 유사성 문제는 그보다 쉬우니 문제를 바꿔 대답한 것이다. 유사성 판단과 확률 판단에 적용하는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심각한 실수다. 유사성을 판단할 때 기저율이나 묘사의 부정확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확률을 판단할 때 기저율과 증거의 질을 무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이다. 톰 더블이 컴퓨터 과학을 전공할 확률이란 개념은 단순하지 않다. 논리학자와 통계학자는 그 의미를 서로 달리 해석하고 또 누군가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에게 그것은 주관적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확신하는 사건도 있고 오늘 아침에 해가 떴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건도 있다. 태평양이 한꺼번에 얼어버렸다. 그런가 하면 절반만 믿는 사건도 많은데 옆집 사람은 컴퓨터 과학자다. 이때 그 믿음의 정도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논리학자와 통계학자는 이제까지 확률을 서로 다르게 정의했고 둘 다 대단히 정확하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확률, 일상적인 말로 하면 가능성은 불확실성, 일정한 성향, 그럴듯함, 놀람과 관련 있는 모호한 개념이다. 이 모호함은 확률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히 문제랄 것도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니 아름다움이니 하는 말을 쓸 때 그 말의 의미를 거의 다 알고 있으며 상대방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한다. 나는 수년간 수업을 하면서
확률에 관해 질문을 던졌지만 누구도 손을 들고 교수님, 확률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글로버빌리티 같은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평가해 보라고 했다면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확률 문제에서는 모두 내 질문에 대답하는 법을 안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 단어 뜻을 새삼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다들 너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확률을 질문받아도 당혹스러워 하지 않는다. 통계학자나 철학자처럼 확률을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확률 문제는 머릿속 산탄총을 자극해 더 쉬운 문제로 바꿔 대답하게 한다. 쉽게 대답하는 방법 하나는 그 자리에서 대표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언어를 이해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부모는 아들이 치과 의사가 되었으면 했다. 는 가짜 진술은 은근히 웃기다. 프레슬리의 이미지와 치과 의사의 이미지의 부조화가 곧장 감지되기 때문이다. 시스템 1은 무의식적으로 유사성을 감지한다. 어떤 사람이 그는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잘 보면 알 수 있다 라거나 그는 학자가 될 사람은 아니다. 문신 많은 거 봐라 라고 한다면 대표성 어림짐작이 끼어든 것이다. 어떤 후보의 턱선이나 힘 있는 말투를 보고 공직자 후보로서의 지도력을 논한다면 대표성에 기댄 판단이다. 대표성에 기댄 예측은 흔한 일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마이클 루이스의 베스트셀러 머니볼은 이런 식의 예측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프로야구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는 전통적으로 체격과 겉모습으로도 선수의 성공 가능성을 일부 점친다. 머니볼에 나오는 영웅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구단장 빌리 비는 스카우트 담당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경기 성적 통계로 선수를 선발했다. 선발된 선수들은 몸값이 낮았다. 다른 팀에서는 선발하지 않은 탓이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얼마 안가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성적을 올렸다. 대표성의 과오. 대표성으로 확률을 판단해도 그 나름의 중요한 장점도 있다. 대표성에서 나오는 직관적 인상은 가능성 추측보다 더 정확할 때도 많다.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실제로도 호의적이다. 키가 아주 크고 마른 운동선수는 축구선수보다 농구선수일 확률이 훨씬 높다.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은 고졸자보다 뉴욕타임즈를 구독할 확률이 훨씬 높다. 젊은 남자는 나이 지긋한 여자보다 운전을 과격하게 할 확률이 훨씬 높다. 위 네 가지 경우에 그리고 다른 많은 경우에도 대표성 판단을 지배하는 전형적 이미지가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며 이 어림짐작의 기댄 예측은 정확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상황에서 전형적인 이미지는 엉터리이며 대표성 어림짐작은 오류를 불러오는데 특히 대표성 어림짐작과 반대되는 기저율 정보를 소홀히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어림짐작이 어느 정도 타당할 때도 전적으로 그것에만 의존한다면 통계 논리와 반대로 가는 중대한 과오를 범할 수 있다. 그 과오 하나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저율이 낮은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쉽게 부풀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뉴욕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뉴욕타임즈를 읽는다고 치자. 그 낯선 사람은 다음 중 어떤 사람이겠는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대표성으로 추측하면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현명한 답은 아니다. 두 번째 가능성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뉴욕 지하철에는 박사보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시를 사랑하는 수줍은 어떤 여학생이 중국 문학 전공자인지 경영학 전공자인지 추측해야 한다면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중국 문학을 전공하는 모든 여학생이 수줍고 시를 좋아한다고 해도 경영학 전공자가 훨씬 많아서 그 중에 부끄럼을 타고 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찾기가 훨씬 쉬울 게 분명하다. 통계를 배우지 않은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는 예측의 기저율을 제법 잘 사용한다. 톰 더블이 나오는 문제 중에 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는 첫 번째 문제에서 톰 더블이 특정 분야를 전공할 확률은
그 분야 전공자 수인 기저율과 같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톰의 성격이 나오는 순간 기저율에 대한 관심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다. 아모스와 나는 연구 초기에 발견한 증거를 기초로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가 나오면 기저율 정보는 항상 무시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지나친 생각이었다. 심리학자들은 기저율 정보가 명확히 제시된 문제로 많은 실험을 했는데 참가자들은 개별 사례에 대한 정보에 거의 항상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래도 다수가 기저율의 영향을 받았다. 노르베르트 슈바르츠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통계 전문가처럼 생각하라고 지시하면 기저율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반면 임상의학자처럼 생각하라고 지시하면 반대 효과가 나타났다. 몇 해 전에 하버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놀라웠다. 시스템 2를 적극 활성화하자 톰 더블 문제에서 예측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것이다. 오래된 문제에다 오늘날의 인지적 편안함을 접목한 실험이었는데 참가자 절반에게는 문제를 푸는 동안 볼에 바람을 넣어 볼을 부풀리라고 했고 절반에게는 눈살을 찌푸리라고 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눈살을 찌푸리면 일반적으로 시스템 2는 더욱 긴장하고 직관에 대한 확신과 의존도는 낮아진다. 볼을 부풀린 중립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정, 학생들은 이 문제에서 흔히 나오는 결과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즉 대표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기저율은 무시했다. 그러나 눈살을 찌푸린 학생들은 예상대로 기저율에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대단히 유익한 결과다. 부정확한 직관적 판단이 내려지면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동시에 비난받아야 한다. 부정확한 직관을 제안한 것은 시스템 1이고 그것을 인정해 판단을 내린 것은 시스템 2다. 그러나 시스템 2가 이런 잘못을 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지와 나태다. 어떤 사람은 개별 정보가 있으면 기저율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 기저율을 무시한다. 또 어떤 사람은 질문에 집중하지 않아서 기저율을 무시한다. 눈살을 찌푸려 차이가 생겼다면 적어도 하버드 학부생들 사이에서는 나태가 기저율 무시에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겠다. 기저율이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때조차도 이들의 시스템 2는 기저율이 관련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성의 두 번째 과오는 증거의 질에 무신경한 것이다. 시스템 1의 원리를 떠올려보라. 보이는 것이 전부다. 톰 더블에 의해서 연상 체계를 활성화한 것은 톰의 성격 묘사인데 그것은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톰 더블은 타인을 향한 감정이나 연민은 거의 없어 라는 진술만으로도 사람들은 대부분 톰은 사회과학과 사회사업 전공자일 확률이 매우 낮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 성격 묘사는 검증되지 않은 테스트를 기초로 했다고 명시하지 않았던가. 가치 없는 정보는 정보가 아예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분명히 이해하면서도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성향 탓에 그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증거를 거부하기로 그 자리에서 결심하지 않는 한 이를테면 거짓말쟁이가 그 증거를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든가 시스템 1은 눈에 보이는 정보를 진짜인 양 즉흥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증거의 질이 미심쩍을 때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 확률을 기저율에 가깝게 추정하라. 이 규칙을 실제로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자기 검열과 자기 통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톰 더블 성격 문제의 정답은 원래의 믿음, 즉 기저율을 유지하면서 학생이 많아서 애초 확률이 높은 분야. 인문교육, 사회과학과 사회사업은 그 높은 확률을 약간 줄이고 학생이 드물어 애초 확률이 낮은 분야, 도서관학, 컴퓨터 과학은 그 낮은 확률을 약간 높이는 것이다. 톰 더블에 관해 아는 게 전혀 없을 때 내놓을 답과는 약간 다른 답이지만 가지고 있는 약간의 증거가 신뢰하기 어려우니 여전히 기저율에 가깝게 추정해야 마땅하다. 직관을 훈련하는 법.
우리가 내일 비가 오겠거니 예상하는 확률은 주관적 믿음의 정도인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된다. 내 생각이 유용하려면 확률 논리에 맞아야 한다. 내일 어느 순간에 비 올 확률이 40%라고 생각한다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60%라고도 생각해야 하고 내일 아침에 비 올 확률이 50%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30%이고 처음 당선되면 다음에 재선될 확률은 80%라고 믿는다면 그가 연달아 2번 당선될 확률은 24%라고도 생각해야 한다. 톰더블 문제와 관련한 규칙은 베이즈 통계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적 통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 방식은 18세기 영국 목사 토머스 베이즈의 이름을 따왔다. 관련 증거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가 하는 논리에 처음으로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베이즈 규칙은 원래의 믿음, 이번 14장을 예로 들면 기저율의 증거, 톰 더블에 대한 묘사에 검증력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증거가 가설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검증력은 그 증거가 해당 가설, 가령 톰 더블은 컴퓨터 과학 전공자다를 다른 가설, 톰 더블은 다른 분야 전공자다 보다 어느 정도나 선호하느냐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대학원생 3%가 컴퓨터 과학 전공이라 생각되고 기저율, 톰 더블의 성격 묘사는 다른 과보다 컴퓨터 과학 전공자의 4배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면 베이지 규칙에 따라 톰 더블이 컴퓨터 과학자일 확률은 11%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기저율이 80%였다면 그 확률은 94.1%가 된다. 자세한 수학 계산은 책 내용과 무관해 주로 따로 다루었다. 베이즈 추론과 관련해 그리고 우리가 그 추론을 얼마나 쉽게 무시하는가와 관련해 2가지 명심할 점이 있다. 첫째, 기저율의 중요성이다. 다른 증거가 있어도 기저율은 중요하며 이 둘이 직관과 맞지 않을 때도 자주 있다. 둘째, 우리는 증거의 검증력을 직관적으로 과장한다.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성향에다 연상적 일관성이 더해지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를 믿어버린다. 베이즈 추론을 훈련하는 핵심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을 추정할 때 믿을 만한 기저율을 기준점으로 사용하라. 가지고 있는 증거의 검증력을 의심하라. 둘 다 간단 명료하다. 그런데 나는 이 둘을 실행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고 지금도 그것을 실행하기가 영 어색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대표성과 관련한 말들. 잔디도 손질이 잘 됐고 안내 데스크에 있는 사람도 능력 있어 보이고 가구도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회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사회가 대표성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신생업체는 망하지 않게 생겼지만 이 업체의 성공 기저율은 극히 낮다. 어떻게 이 기업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하겠는가? 그들은 빈약한 증거로 드문 사건을 예측하는 실수를 되풀이한다. 증거가 빈약하면 기저율에 충실해야 한다. 이 보도를 보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확실한 증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확신하겠는가? 우리 생각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